현관 앞에 놓인 반찬통이 사흘째 그대로였습니다. 뚜껑에 붙여둔 메모지엔 제가 쓴 글씨가 남아 있었죠. 맛있게 먹어라.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제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프신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연락이 없다고, 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저처럼 외로웠던 누군가에게 또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희, 68입니다. 남편은 몇 해 전에 먼저 떠났고 지금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들은 결혼해서 따로 살고 며느리도 있고 손주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저는 그럭저럭 복 있는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이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집안은 늘 텅 빈 느낌이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익숙해지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지더군요. 남편이 처음 떠났을 때는 그래도 아들이 자주 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렀고 주말이면 손주를 데리고 왔죠. 그때만 해도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괜찮구나. 혼자여도 견딜만 하구나.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2주일이 되고 2주일이 한 달이 됐습니다. 전화는 오는데 목소리만 들리고 얼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주 목소리는 더 멀어졌고요. 아들은 바빴고 며느리는 더 바빴습니다. 전화하면 지금 회의 중이에요. 이따가 연락드릴게요라는 말이 돌아왔고 그 이따가는 대부분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젊은 사람들 먹고 살기 바쁜 거 압니다. 저도 그 나이 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 괜찮은 것은 다르더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자꾸만 시렸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더 그랬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소리만 울릴 뿐이고 창밖을 봐도 불 켜진 집들만 보였습니다. 저 집들 안에는 가족이 있겠죠. 함께 밥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있겠죠. 왜 나는 안 되는 걸까? 뭘 잘못한 걸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러더군요. 요즘 애들은 다 그래. 자식 둔 사람 치고 속 안 썩는 사람 어디 있어? 그 말이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더 서러웠습니다. 남들 자식도 다 그런데 왜 내 자식만 다르길 바랐던 걸까요? 제가 욕심쟁이였던 걸까요?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면 첫마디가 늘 같았습니다.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밥은 먹고 다니는 거야? 몸은 괜찮고? 처음엔 걱정이었습니다. 정말로 걱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서운함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엔 따지는 말이 됐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너 어릴 땐 내가 밤새 열나면 업고 병원 다녔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아들 쪽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숨 섞인 목소리가 들렸죠.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 그날 이후로 아들은 전화를 더 안 받았습니다. 문자는 읽고도 답이 없었고요. 그런데도 저는 멈추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졌습니다. 하루에 두세 번씩 전화를 걸었고 안 받으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전화했는데 왜 안 받니? 바빠도 부모 전화는 받아야지. 제 친구 한 분이 그러더군요. 정희야, 너 요즘 너무 집착하는 거 아니야?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집착이라니요. 이게 무슨 집착입니까?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집착인가요? 하지만 그 친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숨만 쉬더군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더 불안해졌습니다. 이번엔 오겠지. 이번엔 다르겠지.
명절 한 달 전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목록을 적어놓고 손주가 좋아할 만한 간식도 사뒀습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또 청소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안 오면 어쩌지?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절 한 주 전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희 이번엔 오는 거지? 아들이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습니다. 응, 갈게. 그 대답이 왜 그렇게 시원하지 않았을까요?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시쯤 올 건데? 점심은 먹고 올 거야? 아니면 여기서 먹을 거야? 아들 목소리가 점점 짧아졌습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할게. 명절 사흘 전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며느리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응, 나야. 너희 준비 잘 되고 있어? 네, 어머니.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을까? 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 그리고 손주 옷은 단단하게 입혀서 와. 요즘 날씨 추워. 명절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방을 정리하고 이불을 꺼내 놓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였습니다. 아들한테 온 거였죠. 엄마,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애가 아파서.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이불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파서? 손주가? 언제부터? 왜 진작 말을 안 했지? 아니, 정말 아픈 걸까? 혹시 핑계는 아닐까?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에서 뭔가 뚝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들 핑계는 참 잘 된다. 보내고 나서도 후회는커녕 이 말은 해야 했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 나도 이제 참지 말자. 하고 싶은 말 다 하자. 아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속 시원하게 털어놓자. 그런데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들은 그 뒤로 일주일 넘게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고 문자 답도 없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척 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화낸 거니까 먼저 연락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부터 불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정말로 손주가 많이 아픈 건 아닐까? 혹시 내가 너무 심한 말을 한 건 아닐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됐습니다. 나흘째, 다섯째,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 일주일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습니다. 시계를 봐도 시간이 안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텔레비전을 켜도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때 우연히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채널을 돌리다 멈춘 곳에서 어떤 교수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부모가 비난하면 자식은 멀어집니다. 괜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저한테 하는 말 같았거든요. 화면 속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식은 효도를 선택으로 합니다. 의무가 아닙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는 나이 들어서도 상처가 됩니다. 특히 비난과 원망의 말은 관계를 끊어버리는 칼날이 됩니다. 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며칠 전 제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다들 핑계는 참 잘 된다. 아, 나는 아들의 말을 믿지 않았구나. 손주가 아프다는 말을 핑계로 받아들였구나. 만약 정말로 아이가 아팠다면? 만약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병원에 있었다면? 그 와중에 엄마한테 그런 문자를 받았다면?
저라면 어땠을까요? 저도 연락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했던 말들이요.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니? 바빠도 부모 전화는 받아야지. 너 어릴 땐 내가 밤새 열나면 업고 병원 다녔어. 그 말들이 하나하나 다시 들렸습니다. 제 목소리로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아들을 걱정한 게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걱정했던 겁니다. 아들이 저를 잊을까봐, 저를 멀리 할까봐, 더 이상 저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확인하고, 계속 붙잡으려 했던 거였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 불을 켜놓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했나? 아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제 감정만 앞세웠던 거죠. 외롭다고, 서럽다고, 그래서 아들이 뭐든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길게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좀 예민했나 보다. 미안하다. 보내놓고 나서 괜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답이 올까, 안 올까? 혹시 이미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한참 뒤에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고마워. 그 세 글자가 그렇게 눈물이 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안도의 눈물이었는지, 후회의 눈물이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조금씩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주 조금씩. 쉽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더군요.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 문자를 보내고 싶은 마음,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싶은 마음. 그 마음들을 참는 게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전화를 안 받으면 3번, 4번 걸었을 텐데, 그날은 문자만 남겼습니다. 바쁜가 보다. 나중에 전화 줘. 그리고 진짜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불안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하면 아들이 저를 잊어버리는 건 아닐까? 혹시 연락이 더 뜸해지는 건 아닐까?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날 밤 아들이 먼저 전화했습니다. 엄마, 미안. 오늘 정신이 없었어. 예전 같았으면 그 말에 또 한마디 했을 겁니다. 그래도 전화 한 통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날은 말이 달라졌습니다. 그래, 고생 많다. 전화기 너머에서 아들이 잠깐 말이 없더니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아파? 아니, 왜? 아니,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그렇게 낯설면서도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만에 듣는 아들의 편한 웃음이었을까요?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전엔 만나면 꼭 한마디씩 했습니다. 애는 엄마 손이 제일 좋은 거야. 요즘 애들은 할머니가 키워야 돼. 며느리가 힘들어 보이면 제가 나서서 말했죠. 내가 봐줄까? 그런데 며느리는 사양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내가 힘들잖아. 괜찮다니까요. 그때는 서운했습니다. 내가 해준다는데 왜 안 받는 걸까? 혹시 나를 못 믿는 걸까? 혹시 내가 아이를 잘못 키울까봐 걱정하는 걸까? 그런 생각들이 자꾸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먼저 말합니다. 너무 애쓰지 마라. 힘들면 쉬면서 해. 며느리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정말요? 그럼 너도 사람인데? 쉬어야지. 어느 날은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괜찮으세요? 그 말 한마디에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안부를 물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제가 먼저 물어보기만 하고 며느리가 제게 물어볼 틈을 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다는 말을 줄였습니다. 아프지 않은 건 아니지만 전부 다 말하지는 않습니다. 요즘 무릎이 좀 시큰하지만 견딜만해. 병원은 다니고 있어.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밤에 잠도 못 자겠어. 아무도 날 안 챙겨주니까 이렇게 아픈 거야.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이들이 더 묻습니다. 진짜 괜찮아? 병원에서 뭐래?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예전엔 그 말이 듣고 싶어서 더 아픈 척 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관심을 받고 싶어서요. 그런데 그럴수록 아이들은 더 멀어졌던 거죠. 가끔은 제가 먼저 감탄을 합니다. 아들이 승진했다는 말에 예전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 나이에 그 정도는 해야지. 남들도 다 하는 건데.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 진짜 대단하다. 고생 많았겠다. 그 말에 아들이 잠시 말이 없더니 그러더군요. 엄마가 그렇게 말해주니까 기분이 이상하게 좋네. 예전엔 엄마가 칭찬을 안 해주셨잖아.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아들을 칭찬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늘 더 잘하라고, 더 열심히 하라고, 부족하다고만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웃었습니다. 68배 이런 걸 배우다니. 사람은 늙어서도 배우는구나. 명절이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기대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 오면 오고 아니면 말고. 준비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먹을 것만 조금 준비했습니다. 예전처럼 며칠 전부터 전화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이번엔 아들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잠깐이라도 들를게. 진짜? 응, 애도 할머니 보고 싶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조심히 와. 예전 같았으면 몇 시에 와? 밥은 먹고 올 거야? 얼마나 있다 갈 건데? 물어봤을 텐데 그냥 기다렸습니다. 명절 당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가 서 있었습니다. 손주가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그 작은 몸을 안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은 잡아서 오는 게 아니라 머물고 싶게 해야 온다는 걸. 아들 가족이 집에 있는 동안 저는 예전과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이것도 먹어봐, 저것도 가져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있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손주가 장난감을 어질러놔도 조심해야지 하지 않고 그냥 함께 놀아줬습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예전 같았으면 내가 할게, 너는 쉬어 했을 텐데 이번엔 고마워, 같이 하자 했습니다. 함께 설거지를 하면서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니라 그냥 두 여자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 무렵 아들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 그래, 조심히 가. 다음에 또 올게. 응, 바쁘지 않을 때 와. 예전 같았으면 벌써 가? 좀 더 있다 가지. 다음엔 언제 올 건데? 했을 텐데 그냥 보내줬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아들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현관에 놓았던 반찬통이 떠올랐습니다. 사흘 동안 그대로 있었던 그 반찬통. 그때는 서러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껏 만들었는데 가져가지도 않다니. 그런데 지금은 알겠습니다. 그건 아들이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주고 싶어서 준 거였죠. 제 사랑을, 제 외로움을, 제 불안을 담아서 준 거였습니다. 아들은 그걸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고요. 지금은 반찬을 만들 때도 다릅니다. 이거 좋아하니까 조금 만들어 볼까? 만들고 나서 사진을 찍어 보냅니다. 이거 만들었는데 먹고 싶으면 가져가. 예전처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이 먼저 말합니다. 엄마, 나 그거 좋아하는데. 가져가도 돼? 그리고 며칠 뒤 빈통이 돌아옵니다. 맛있었어요. 라는 메모와 함께 그 메모를 볼 때마다 웃음이 나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였구나. 주고 싶을 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주는 거였구나. 요즘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예전보다 편해졌습니다. 물론 여전히 외롭습니다. 가끔 밤에 혼자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아들 가족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아들이 저를 잊어버릴까봐, 저를 버릴까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제가 잡고 있지 않아도 아들은 저를 기억한다는 걸. 친구들도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친구 모임에서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정희야, 너 요즘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뭔가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는데 그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엔 늘 걱정했죠. 아들이 연락 안 하면 어쩌나, 명절에 안 오면 어쩌나, 나를 잊어버리면 어쩌나.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비결이 뭐야? 우리도 좀 알려줘. 저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글쎄, 그냥 내려놓은 것 같아. 붙잡으려고 안 하니까 오히려 가까워지더라고. 친구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한 친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못하겠더라. 하루라도 연락 안 하면 불안해서. 나도 그랬어. 근데 참아보니까 애들이 먼저 연락하더라고. 정말? 응, 신기하지? 나도 처음엔 안 믿겼어. 그날 이후로 가끔 친구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정희야, 나도 오늘 참아봤어. 전화 안 걸고. 어땠어? 힘들었어. 근데 저녁에 애가 먼저 전화했어. 그럴 때마다 저도 기뻤습니다. 제 변화가 다른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고 있구나. 몇 달 전 일입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왜? 우리 같이 밥 먹으러 갈까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먼저 약속을 제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좋지, 가자. 엄마가 가고 싶은 데 있어? 예전 같았으면 너희가 정해. 엄마는 어디든 좋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지나가다 본 이탈리안 레스토랑, 거기 한번 가보고 싶었어. 그래? 그럼 거기로 갈까? 좋아. 토요일이 됐습니다. 레스토랑에서 만났는데 며느리도 왔고 손주도 왔습니다.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들이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고 며느리가 요즘 배우는 취미생활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주는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을 신나게 떠들었고요. 저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예전처럼 그래서 그 다음엔 그 사람은 왜 그랬대? 계속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하게 듣고 웃고 가끔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괜찮아? 응, 괜찮아. 혼자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 가끔 심심하긴 한데 괜찮아. 친구들도 만나고 요즘은 도서관도 다니고 있어. 아들이 놀란 듯이 물었습니다. 도서관? 응, 거기서 책도 읽고 노인 프로그램도 하더라고. 요가도 배우고. 와, 엄마 대단하시다.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멋지세요. 그 말에 괜히 쑥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언제부터였을까? 아, 그때부터였구나. 제가 아들을 놓아준 그때부터, 잡으려고 하지 않고 기다려주기 시작한 그때부터. 예전에 저는 자식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꽉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럴수록 아들은 벗어나려고 했고 저는 더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게 악순환이었던 거죠. 지금의 저는 옆에 서 있습니다. 붙잡지 않고 그냥 옆에 있습니다.
아들이 다가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멀어지면 그냥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아들이 더 자주 다가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습니다. 손을 놓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도 몰랐고, 놓고 나면 이렇게 편해지는지도 몰랐습니다. 지난주에는 아들이 퇴근길에 들렀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이 그냥 왔습니다. 엄마, 나야. 깜짝 놀라 문을 열었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엄마 보고 싶어서.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보고 싶어서. 그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보고 싶어서. 그 말을 평생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잠깐 앉아서 차를 마시다 갔습니다.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써 가? 좀 더 있다 가지 했을 텐데 그냥 웃으며 보냈습니다. 조심히 가. 응, 엄마. 또 올게.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아들이 앉았던 소파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 온기가 예전의 텅 빈 느낌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제 친구 중에 아직도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전화가 왔습니다. 정희야, 나 너무 힘들어. 애가 명절에도 안 온대. 그래? 응, 나보고 이해하래. 무슨 이해를 하라는 건지. 저는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있잖아, 나도 그랬어. 근데 말이야, 우리가 먼저 놓아줘야 할 것 같아. 놓아주긴 뭘 놓아줘. 부모가 자식 보고 싶다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근데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더 멀어지더라고. 친구가 한참 말이 없다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냥 기다렸어. 내가 원할 때 말고 애가 원할 때 오게. 그게 쉽게 되니? 안 쉬워. 근데 해볼 만해. 진짜로.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조언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제 경험이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얼마 전에는 손주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당일 케이크를 들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예전에는 오래 있었을 텐데 이번엔 짧게 있다 왔습니다. 손주한테 생일 축하한다고 인사하고 케이크 자르는 거 보고 사진 몇 장 찍고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더 계시다 가세요라고 했지만 아니야. 너희끼리 시간 보내 하고 나왔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손주 생일인데 나를 왜 안 붙잡지? 그런데 이제는 압니다. 며느리도 편할 필요가 있다는 걸. 가족끼리만 보낼 시간도 필요하다는 걸.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을 보니 며느리한테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고마웠어요. 덕분에 좋은 생일이었어요. 그 짧은 문자가 저를 이렇게 기쁘게 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바뀌기 시작한 건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본 날부터였습니다. 부모가 비난하면 자식은 멀어집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68배 깨달은 진리였죠.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사랑은 챙기고 걱정하고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사랑은 믿고 기다려주고 존중하는 거였습니다. 요즘 저는 제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저를 위한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친구들도 만나고 요가도 배웁니다. 가끔은 혼자 영화도 보러 갑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혼자 영화관에 앉아 있으면 옆에 가족끼리 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부러웠죠? 그런데 영화가 시작되고 나니 그런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영화에 집중하고 웃고 울고 그렇게 2시간을 보냈습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여도 괜찮구나. 외롭지만
불행하지는 않구나. 아들이 옆에 없어도 제 삶은 계속되는구나. 이제 저는 압니다. 자식과 오래 편안하게 나이 들어가는 건 운이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걸. 제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관계가 달라진다는 걸. 68배야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입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그리고 바꿀 수 있어서. 만약 제가 계속 예전처럼 살았다면 지금쯤 아들과는 완전히 멀어졌을지도 모릅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고 전화도 안 받고 완전히 연락이 끊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미래를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동시에 감사합니다. 제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에, 바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것에.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저처럼 자식 때문에 마음 아픈 분이 계신가요? 연락이 없어서, 오지 않아서, 챙겨주지 않아서 서운한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손을 놓으면 아이들이 먼저 손을 잡으러 옵니다. 우리가 먼저 기다려주면 아이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쉽지 않습니다. 오랜 습관을 바꾸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매일매일이 연습입니다. 가끔은 실수도 합니다. 참았다가 결국 전화하고 말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조금씩 나아지면 되는 겁니다. 오늘도 저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핸드폰을 봤습니다. 아들한테서 사진이 왔더군요. 손주가 그림을 그린 사진이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할머니가 그려져 있었고요. 아들의 메시지가 함께 왔습니다. 엄마 그렸대요. 그 사진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손주가 저를 기억하고 있구나. 그림으로 그릴 만큼 생각하고 있구나.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림 정말 예쁘다. 우리 손주 최고. 예전 같았으면 언제 할머니 보러 올래? 할머니 보고 싶지?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아이의 마음을 받아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쁜 노을이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걱정하고 뭔가를 기다리느라 바빴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노을을 볼 수 있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옆에 없어도 제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한테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외로웠던 분들에게, 자식 때문에 힘들었던 분들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68배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식은 붙잡는다고 내 곁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편안하다고 느껴야 머뭅니다. 우리가 먼저 편해져야 아이들도 편해집니다. 그게 제가 68배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현관 앞에 놓였던 반찬통은 이제 없습니다. 대신 가끔 빈 통이 돌아옵니다. 맛있었어요. 라는 메모와 함께 그 빈통을 볼 때마다 저는 웃습니다. 이게 진짜 소통이구나. 이게 진짜 사랑이구나. 김정희 68. 이제야 자식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